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만 쏙쏙 찾아서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 네. 정확한 분들을 섭외해서 예. 그렇게 알기 쉽게 전해주냐? 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조만간 네. 또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올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만한 상속 이야기. 상속. 나 진짜 관심 뭐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서울 시내 아파트 중간값이 뭐 15억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럼요. 그 아파트 하나만 그 남기고 돌아가셔도 예. 그거 어떻게 나눌 상속 거냐? 이슈가 생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즘 사실은 상속과 관련해서 분란 있는 집들도 가강호호들 점점 진짜 많아지고 많은데, 있고 예. 그래서 소송도 많고.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여러분께 사실은 솔직히 저희가 불필요한 지식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뭐 남극의 펭귄의 뭐 발가락이 몇 개인지 이거 알아서 사실 뭐 합니까? 그죠? 네. 뭐 네. 우주 한가운데 중성 미자가 뭐 어떻다는 거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는 좋지만 예. 그거 뭐 살아가는데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어. 진짜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네. 나중에 큰 돈 내고도 못 돕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잠깐 나와주십사 하니까 나오신 분들이지 예. 여러분이 직접 만나려고 하면 네. 돈 많이 내야 됩니다. 돈 내면 만나십니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돈 많이 내야 그러나 됩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두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뭐 네. 공개별로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네가 아들 딸이면 예. 최소한의 얼만큼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네. 이게 뭐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거는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는 분명히 많을 겁니다. 언더스탠딩 시청자 여러분. 예. 이거 모르시면 난리 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예. 좀 진짜 배워보겠습니다. 꼭 좀 오늘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네, 상속제도 잠시만 있다가 지금 최고의 하여튼 법무법인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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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님, 또 배정식 본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 한꺼번에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이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법무부 네.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배정식입니다. 네. 배정식 본부장님은 저희에게 낯익은 패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은행에도 계셨는데 또 법무법인으로 신탁에 대한 고액으로 스카웃 되신 거 아닙니까? 고액 스카웃? 네. 생각해 주시고. 예. 근데 언젠가는 언더스탠딩 다시 또 스카우트 해오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일단 상속 유류분. 중에서도 유류분이라는 건데요. 예. 이 프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상속을 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돼, 뭐 혹은 상속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건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무 말 없음 안 하고 돌아가시면 아들 딸이 셋이면 3등분, 넷이면 4등분, 네. 장남 더 주는 거 이런 거 없고 네. 그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이 남아 계시고 네. 또 아들이 하나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대 1 맞습니다. 1.5대 나머지 자녀들은 하여튼 그 50% 할증.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할증해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네. 남아 있는 배우자는 네. 아들 딸이 물려받는 거에서 50%더 받는 거 맞습니다. 이런 룰로 나눕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언을 유언을 때. 해서 어. 야 다 큰 아들한테 물려줘 그럴 수 있지. 라든가 어. 다 남아 있는 너희 어머니한테 물려 이렇게 하든가 어. 막내가 난 제일 좋더라. 막내한테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가 하면 네. 나머지 억울한 분들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주장해서 받아올 수 있다. 네. 그 그런 게 그걸 유류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민으로서 이 정도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예, 자 이제 더 이상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죠.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유류분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구별해야 될 개념이 이제 이 법정 상속분.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은 다른 거다. 다른 거죠. 법정 상속분은 없을 때 아무 말씀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류분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언가 말씀을 하셨을 때, 분란이 있을 때 네, 네. 어딘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남겼을 때 유언장을 남기거나 그걸 이제 유증이라고 하죠. 돌아가실 때 증여하는 거. 예. 아니면 생전에 이미 증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등장하는 국면이 있고 예. 이제 또 하나 뭐 구별해서 보실 만한 개념이 이제 기여분이라는 게 있죠. 기여분이요? 네, 법정 상속분이 있지만 네. 특별히 부모님을 모셨다든가 이런 기여가 있으면 또 예. 상속 재산 분할을 할 때 이제 기여분이라는 개념을 또 인정을 해주고 근데 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계기가 있겠지만 유류분하고 기여분이 지금 판례상 완전히 관계없는 제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뭐 금방 짐작하셨겠지만 부모님을 하나도 봉양하지 않고 뭐 편찮으신데도 모시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기여분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내 유류분 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상충할 수 있잖아요. 유류분은 부모님이 뭐라고 유언 남겼든지 간에 그거를 깨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법대로 하자라고 네, 할 때 네. 받아갈 수 있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했고 맞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그거는 합니까? 언제 작동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남인데 제가 모셨어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형제자매 둘 있어요. 네, 네. 그럼 법대로 하면 너랑 나랑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네. 야 내가 모셨잖니. 네, 네. 그럼 동생은 인정 안 하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여분을 주장해서 주장하면? 내가 7, 네가 3 이렇게 갖자. 네. 6, 4로 갖자. 네. 이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유류분이랑 충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 얘기는 이게 처음부터 제가 너무 여러 개념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네. 쉬운 처음 출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우리나라 민법은 다 자기 재산은 자기한테 처분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거는 이제 이 처분권을 제한하는 권리인 거고 예. 지금 기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주장될 수 있는 건데 다른 상속인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인 거죠. 법에 금액을 정해놓거나 지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형제들 간에 동의가 되면 다 오케이인 거죠. 저희가 법정 상속분에 관해서도 일반 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 말씀 없으시면 무조건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논의해서 네, 남인들 저희 뭐 논의해서 일종의 디폴트 값인 거죠. 6대 4로 바꿀 수도 있고 9대 1로 바꿀 그럼요.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 네,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또 오케이 돼서 다 모든 상속인이 사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예.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법원에 또 재판을 가잖아요. 예.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에 가서도 장남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법의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 나는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지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예. 거를 주장해서 법정 상속분보다 가산을 받을 수 있게 권리 장치를 둔 거죠. 그때는 판사님이 결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상속재산 그럼 분할 심판은 나는 1대1인데 나는 1.22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할수 있어. 판사님이 들어보고 예. 증거들이랑 다 보시고 기여분 인정한다 하면 그렇게 분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룰이 아닌 거예요. 민법은 전부 강행 규정을 빼고는 절대 룰이 아닌 거고 근데 유류분은 절대 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여를 인정하는 거야. 그건 상속분의 경우에 법정 상속분의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유류분은 내가 최소한의 2분의 1인데 네, 네, 네. 최소한의 2분의 1, 3분의 1인데 그 최소한의 2분의 1, 3분의 1을 결정하는 게 법정 상속분이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네. 그거는 보장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 같아요. 기여분은 내가 많이 기여했다라고 주장할 때 네. 판사가 봐서 그래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놈아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 건데 유류분은 네. 나 유류분 주장하라고 하면 판사가 이분은 진짜 하나도 안 모셨는데 그래서 당남한테 다 몰아줬는데 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어렵게 설명하는 저는 오늘 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예. 나가겠습니다. 정확하신 이야기 말씀. 잘 나누시고요. 네. 이제 어제 하루 쉬셨거든요. 오늘 에너지가 아주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좀 너무 형식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이슈가 제기가 됐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한번 실시를 한 거죠. 네. 이 공개 변론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예. 뭐 왜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도 의미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 헌재 모든 사건을 공개해서 변론하지는 않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네. 예.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결정문만 딱 나오죠. 그렇죠. 비공개로 예.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쉽게 잘 아시는 간통죄 결국은 헌재에서 위헌이 났잖아요. 네. 4번 올라갔는데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만 공개 변론을 했어요. 헌재에서도. 네, 근데 이제 공개 변론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사실 유리본 반환 청구권도 합헌 결정이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공개 변론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법리를 모르셔서가 아니고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고 싶은 거예요. 유류분에 대해서. 공공연히 뭐 네. 법무부나 이런 데서 이제 의견도 개진하고 아.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보고 왜냐하면 가족법이란 건 결국은 국민 정서랑 다 연결된 거잖아요. 예. 없애도 될까 안 될까 그거를 추상적으로 뭐 다른 나라 입법례나 법리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바꿀 수 있는 가늠자로 또 열어서 변론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내용들이 알려지고 예. 사람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 여기 불러서 또 이렇게 예. 방송도 하시고 그럼 예. 이번에 헌재에서 네. 이슈가 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유류분에 대해서 네. 법으로 유류분은 보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유류분을 보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헌재 사건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모든 법제도는 이제 취지가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다 만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사실 유류분 제도 같은 경우는 77년에 만들어졌고 79년부터 액티베이트가 됐는데 너무 오래된 거죠. 화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랜 기간 적용이 되어 오면서 형식적으로 이제 법리들이 발전을 했는데 안 맞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까 법정상속분 얘기했지만 구하라법 논란 한참 있었잖아요. 예. 아니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고 어릴 때 버린 분이 내가 유일하게 남은 직계 존속이다 해서 이 여동생을 돌본 오빠를 제치고 내가 다 가져가겠다. 순위가 위거든요. 직계 존속. 순위가 위니까.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은 이거 약간 정서에 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도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랑 잘 사실 때 아들한테 집 한 채를 줬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사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참 좀 지나고 새로운 배우자를 얻었어요. 예. 새어머니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 증여한 집을 아들한테 유류분 소송을 한다. 지금 그냥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그 새엄마가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이미 증여도 다 하던데. 아무런 기대권이 없이 들어오셨는데 네. 이미 아들 걸로 알고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어머니가 예를 들면 나 뭐 배우자니까 1.5 가산해가지고 받아갈래? 거기서 반 받아갈래? 이렇게 하면 아들은 억울하죠. 아하. 아까 구하라 케이스 같은 것도 유류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실 무렵에 돌아가시는 분의 명의로 된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한 것도 다 다 땡겨와서 계산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10년 전에 한 거, 20년 전에 한 거, 30년 전에 한 거 다 끌어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실무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그러니까 있죠. 이게 법률 이론적으로. 조문만 보면 이거는 사실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해석의 문제도 같이 있는 건데 예. 이제 민법 1114조 네. 산입될 증여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이제 증여한 거를 다 상속재산으로 더해가지고 가져온다. 유류분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단서에 보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이전 것도 끝난 같다. 것도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놨는데 이것도 조문만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1년 정도 것만 가산하고 서로 해야 할 걸 알고 한 거는 다 땡기자 예.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법원이 96년 대법원 판결로 해석론을 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거를 내가 받으면 당연히 제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전의 판례 중에 이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사실은 상속의 선취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두 개의 법리를 조합해가지고 예.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한이 없다. 다 땡길 수 있다. 다 기간의 땡길 제한이 수 없다. 이런 해석론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거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노정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다 감정이 있잖아요. 가족 당연하죠. 소송할 정도면 이미 싸웠죠. 다른 안 그랬으면 형제가 합의하고 끝냈지. 그치. 법정에서 만날 일이 없어. 사실 뭐 변호사들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형제분이 유학 갔을 때 유학비 대준 것까지 다 찾아서 증여로 봐서 가산해 달라고 해요. 그렇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법이 들어오기 한 번 2012년에 문제가 돼서 심지어 이 유류분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증여한 거 또 예. 땡겨올 수 있냐가 문제가 된 적인데 그건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77년 아무리 이전, 그래도 이전은 60년대 장남이 받아간 건 안 돼. 79년 이후에 감정이 시행- 많이 상했구나. 많이 상했어. 그래서 시기는 이제 법 이후로 그래요. 끊어놨지만 사실 그래. 79년만 해도 얼마나 옛날이에요. 예. 소급입법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막 하고 말해요 요즘에. 네, 이어가시죠. 그거를 다 긁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없던 감정도 생기는 판국인 거죠. 아하. 아니 근데 그게 되면 보통은 창업주 회장님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대충 큰 아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여를 미리 해주잖아요. 네, 하죠. 그러면서 지배 구조를 뭐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누는데 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생전에 비교적 젊을 때 정리해 놨던 것도 다 무효고 다 다시 갖고 와가 되겠네요. 될 수 있죠. 현실에서는 그게 재판을 붙었을 것 같은데. 재판이 왕왕 있죠. 뭐 아주 최근의 예로 LG과의 지금 상속 분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상속 분쟁도 뭐 유언장 내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에요. 예. 내가 도장은 찍어줬지만 예. 나한테 준 인포메이션이 가짜였다. 아하. 어르신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유언장대로 합의하자고 해서 동의서 찍어줬는데 했는데,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지금 쟁점인 사건이긴 한데 보통 유언 내용을 문제 삼는 소송을 할 때 유류분 청구를 밑에 깔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 기본 베이스니까 예,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그 유언을 무시할 권리라는 게 유족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언장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유류분만큼도 못 받았으니 돌려달라. 이런 소송은 대부분의 유언 분쟁에는 다 기본적으로 따라 있겠네요. 붙고. 네. 야. 그래서 뭐 재벌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아하. 특히 이제 법제랑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생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권리. 그것도 이제 판례가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요? 네, 생전에 이제 어르신이 생전에 살아 계시면 예. 이남 삼남 사남 다 불러서 야, 예. 장난병 포기가 가봐봐. 각서 써 그럴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해석 자체를 생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해석을 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예전 것도 가져오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을 유류분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당연하지. 난 미리 차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대로 장남이 다 가져 하고 유언장을 써서 돌아가셨는데 유류분 때문에 가져가니까. 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럼 장남한테 다 주고 나는 빈손으로 가면 유류분을 줘봐야 줄 게 없지 않겠느냐. 예. 라는 전략으로 그렇죠. 그렇게 미리 하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 미리 하면 그렇습니다. 몰래 줄수록 요건 빠지겠지. 뭐 이런 전략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유류분도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준 것도 시비가 붙어야 되죠. 유류분이라면. 두 분 말씀 들으면 합헌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에 그래도 제한을 좀 두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이제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실무에서 많이 다루다 보면 예.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예를 들면 직장 못 구하고 있을 때 뭐 생활비 대준 것 심지어는 집이 없어서 내 집에서 살게 해준 것도 또 증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렌트비를 분쟁의 거다. 분쟁 이렇게 되는 거고 없던 감정도 더 생기고 아하. 과거도 다 캐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입법례들을 보면 10년 정도. 근데 10년. 저도 10년이 적정하다 생각하는 게 예. 아마 두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세 계산할 때 생전 증여를 10년치만 땡겨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치만 세법하고 돼 유류분 있습니까? 제도도 분리가 돼 있어서 엄청 일반 분들은 이제 국세청이 혼선이 뒤질 때도 10년까지만 뒤진다. 그럼요. 그래서 생전 증여한 거를 상속세 가산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예. 요거는 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짧게만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리면 예. 생전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땡겨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생전에 낸 증여세를 빼줘요. 상속세에서 그러면 세액을 이제- 빼주죠. 네, 그러면 이제 증여 재산이 가치 증가한 것만큼은 상속세에서 더 거두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국세청 입장에서. 네, 그래서 세물 한번 돌아가셨을 때 정산하는 개념인데 예. 저는 그냥 10년 정도 하면 이제 유류분이나 뭐 세금 제도나 예.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야. 옛날 뭐 유학 시절이나 뭐 아기 때 준 거 뭐 야. 이런 거 찾지 말고 예. 네, 그래도 그 어느 입법례가 정도까지 실제 제한을 있고. 하자. 요거. 야. 그럼 예를 들면 10년 전에 하면 되겠네. 뭔- 만약에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남의 경우에는 예. 아버지가 나 그래서 회사 지분을 주든 뭘 주든 준 후에 네. 반드시 10년을 생존해 주셔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시겠구나.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그 10년이란 야. 가이드라인이 저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 쭉쭉 근데 갈 수 그것도 있으니까. 지금 요즘 의료가 발달해서 음. 의료적으로 안 돌아가시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말로 하긴 그렇지만 이걸 10년으로 이렇게 묶어두면 예.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그래도 장남이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서 어떻게든 생존을 오래 할 걸로 노력하겠네요. 네.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어가 어. 장남 아닌 다른 형제로 바뀌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역시 뭐 저 멀리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구나. 멀리까지가 아니고 그 나쁜 생각이 별별이 다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 보는 거지 겁니다. 뭐. 아니 근데 네.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내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못 예. 돌아가시게 한다. 예. 거액의 비용을 그 사람이 또 부담을 할 테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재벌 회장님이든 누구든 내가 언제 죽을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라고 두면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죠. 막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우회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그 나이 드신 돌아가시는 분이 예. 언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은 만들면 큰일 납니까? 큰 부작용 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그분한테는 나쁜 결과예요. 우리 그 생명만 연장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로지 양심과 의료인의 판단과 가족의 다른 사심 없는 결정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야 그럼 보내드리자라고 하는데 안 돼 오빠 뭐 이런 그 돈이 걸려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또 뭐 이렇게 멀리 가서 끌고 오는 거에 문제점을 뭐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는 어쨌든 이제 재무나 투자 이런 걸 다루시는 데니까 예. 예를 들면 오빠가 뭐 어디에 땅을 받았어요. 뭐 한 20-30년 전에 예. 여동생은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옛날 강남 땅이에요. 70년대 받았는데 대박이 났어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땅을 오빠를 주고 그때는 뭐 과수원이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빠는 뭐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이미 뭐 강남 부밀고 80년대 팔았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가액 계산할 때 증여를 땡겨오는 방식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럼 강남 땅 가치가 그러니까 처음에 증여했을 때의 가치로 계산해요? 아니죠.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로 계산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숫자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 75년에 주셨는데 예. 오빠는 한 뭐 88년에 팔았어요. 올림픽 때 막 난리 났을 때 팔았어. 예. 근데 아버님은 202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2020년 가격으로 그렇게 시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오빠는 진짜 골 돈이 없어.
아무도 돈 없어. 그러면 정말만 이익입니다. 상속세만 많이 걷어가고 남는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다 팔아먹었어. 예. 근데 상속세는 아까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갖다 얹히진 않죠. 예. 국가가 이제 그런 것까지 걷어갈 수는 없는데 예. 유료분에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예. 어느 정도의 기간 제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있는 거 있어야 아닌가? 된다. 저는 아니, 약간 그러네. 그런 예를 생각이 들면 들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네. 그런 경우에 방금 하셨던 사례의 경우에 네. 오빠가 탕진해서 돈이 없어요. 음. 근데 강남 집값 현재 시세는 매우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그 유류분 2분의 1로 해도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네. 그럼 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냥 결국은 포기 집행은 안 되는 거죠. 소송만 하고 네, 있는 것만 권리는 탈탈 털고 있지만,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례의 변수가 있겠어요. 뭐 건물이 남아 있지만 떨어진 경우도 있고 오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예. 야. 야. 어느 기간 이상 과거로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어요. 무슨 자료요? 옛날 거의 증여 자료? 예를 들면 어. 나 30년 전에 오빠 유학 갔을 때 거기서 결혼했는데 뭐 생활비, 학비 돈 거기서 들었다. 첫 조카 낳았을 때 준 돈까지 다 싸우고 싶다. 뭔가 긁어와서 싸우긴 하는데 이게 법원도 그렇고 전부 깜깜이 재판인 거예요. 주신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끼리 나는 그냥 얜 준 걸 들었다. 난 안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신 분 계좌에 송금 기록이 그거 어떻게 30년 입증- 전에 결국은 권리자가 입증해야 과산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은 해야 되는데 곤혹스럽죠. 재판을 하는 사람도 뭐 옛날 알았던 분 진술 받아오고 뭐 난리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법원이 일이 많은데 예. 이막 20년, 30년, 40년 전의 것들까지 다 끌고 와서 싸우려니 예. 이제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뭐 10년이 짧다고 보시면 20년 예. 하더라도 좀 시기적 제한은 두는 게 두는 게 좋겠다. 좋겠다. 오래 사실수록 오히려. 저도 좀 실무적으로 예.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가 아, 예, 예. 예. 70대 초반에 이제 할머님이 예. 손주들한테 증여를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큰애한테는 이제 임야를 해주려고 하고 둘째한테는 아파트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직은 이제 70대 초반이고 건강하시니까 네, 네. 방금 기간 관련해서 도대체 임야가 지금은 싸지만 개발이 되고 호재가 터지면 그게 아파트의 몇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반대일 그래서 수도 이제 있고. 그렇죠. 반대일 예.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유언장을 쓰는 것도 한 유언장에다 쓰면 불안하구나. 오히려 그냥 재산을 분리하거나 다른 대안을 좀 찾아달라. 뭐 이런 고객분들까지도 계셨어요. 근데 그럴 때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 뭐가 수 있어요? 있습니까? 이제 특별한 대안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임야가 진짜 1억이었는데 나중에 100억이 됐고 네. 아파트가 2억이었는데 뭐 3억 정도의 그냥 쏘쏘였다.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재산의 구분 차이를 손주들이 알지 못하게 네. 해주고 싶었던 그 의도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현재 뭐 알수 상속인들이 있죠. 다 알 수 있죠. 그거는 네 복이다 생각하고 싶은 건데 현실은 안 그렇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렇죠. 거죠.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문제의 소지가 이런 있네.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미리 주면 그것도 진짜 문제구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애려고 미리 주는 건데. 그렇죠. 미리 줬다고 그런 건 분쟁이 생기는 거네요. 가격의 그렇죠.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심플한 대안은 전체 다 공유로 지분으로 주면 그렇죠. 뭐가 반반씩. 오르든 임야도 예, 반반, 예, 쉬운 아파트도 생각이에요. 반반. 예. 근데 저희처럼 이제 상속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공유로 주지 마시라고 해요. 왜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분도 똑같이, 임야도 똑같이 반반, 아들이 둘이다. 공유로 하면 똑같이. 무슨 일이 집도 반반. 되게 합리적일 것 같죠. 그건 예. 상속 시점에만 그렇고요. 어. 그 형제들이 안 싸우냐? 저는 99.9% 싸운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예. 공유 지분이 땅이 있어. 네. 뭐 지방에 있는 임야라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옆에 도로가 나요. 아주 반을 갈라야 되는데 예. 도로면 누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도로에 가까운 땅이 비싼 땅이니까. 공유로 주면 무조건 싸움이 나고요. 이거는 큰 재벌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르신은 좋은 생각으로 3분의 1씩 줬어. 아들 셋에게. 근데 결국은 그게 아들 간 싸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게 촉발돼서 그룹 경영권까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차라리 변호사님. 한 명한테 몰아줬으면 아예 둘째 셋째가 아니지. 도로가 났으면 거기서 이익을 하면 그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요런 아이디어가 어. 사실은 이제 유언 대용 신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탁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예. 어떤 처분 시점이나 이런 걸 정해서 그냥 돈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그래. 되면 분쟁이 좀 그렇지. 빌라면 어. 큰 형은 팔지 말자고 하고 어. 작은 애는 팔자 그러면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잘 합의를. 그게 될 것 같으면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공유로 주는 거는 많이 또 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또 나눠주다 보면 이런 분쟁의 자산의 소지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야, 진짜 복잡하구나 이거.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많죠. 가온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전 변호사님 에이, 기여분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여분. 네. 그러니까 기여분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봉양을 열심히 했다든가 네, 부양을 네. 열심히 네, 했다던가 네, 뭐 네. 나는 진짜 잘 돌봤다 부모를 뭐 그런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과 유류분은 충돌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통 판례가 나옵니까? 근데 이제 판례는 그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우리 살이나 좀 윤리에 반하는 청구들이 있을 때 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판례는 어쨌든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고 유류 분권자는 누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아가는. 왜냐면 그건 별개의 제도니까 기여분하고는 상관없이 유류분은 보장된 거니까 그냥 가져오는 거고. 네네 그렇게 이제 두 개를 각각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고민하는 이슈는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네. 분쟁을 만들지 말고. 그러지 말고 돌아가시는 분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해서 야, 장남만 줘. 그러면서 그냥 장남이 갖는 걸로 하자. 유류분이라고 해서 또 소송 붙으면 또 그건 안 되는 걸로 하자. 이제 이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걸 묻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물은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헌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일반 우리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합헌하고 위헌만 0하고 1만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네. 헌재에는 여러 형태의 변형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정 합헌, 한정 위헌, 뭐 예. 헌법 불합치 이런 여러 다양한 변형 결정들이 있고 그냥 이제 이건 뭐 저도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예. 예측하는 건데 헌재가 단순 위헌을 낼 가능성은 좀 저는 희박하다고 뭔가 봐요. 조금 변화는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런 한정 위헌이나 혹은 헌법 불합치란 거는 지금 있는 시스템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시대는 안 맞으니 앞으로 고치세요라고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한정 위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해석론이 많이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론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 거죠. 우리 사실 대법원하고 지금 현재도 분쟁이 많지만 헌재랑 기관 간 분쟁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헌재가 해석을 건드리면 대법원은 아니 헌법에서 법률 해석 권한은 나한테 준 건데 너는 위헌만 결정해야지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헌재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걸 단순 위헌으로 날리면 법적 불안정이 초래되잖아요. 예. 다 날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예, 예. 어떻게 내리실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런 대법원 해석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과 단서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단서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하면 위헌이다 이런 류의 결정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예, 것도 예. 아니고 그냥 네네, 예시예요. 그냥 생각으로. 네. 그러니까 강남기 그런 변호사님이- 류의 해석론이 나오죠. 지금 사실 현재 올라가 있는 사건이 예. 이 1114조 후문을 위헌이라고 물어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 알려주세요. 말씀해 그렇죠. 이제 주십시오. 우리 네. 현재 얘기로 돌아와야 예. 되니까. 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사건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으셨는데 예. 아들은
세상을 먼저 뜨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님보다. 먼저. 예. 예.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잘 했나 보죠. 혼자 남은 며느리랑 그 손주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생전에 며느리랑 손주들한테 좀 큰 재산을 주셨어요. 원래 뭐 어르신 생각에는 원래 아들 그렇지. 줄 거였는데 줄 거였는데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할 수 저 있죠. 혼자 이제 재혼도 안 하고 어. 손주들 키우니까 줘야지. 줘야지. 할 수 있죠. 그럴 수 그렇지.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난 이해가 가. 아 근데 나도 또 이해가. 반대로 어. 딸은 엄청 섭섭하죠. 사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아니 오빠는 이미 세상 떴는데 자꾸 오빠한테만 주고. 우리 핏줄도 아닌 시누이랑 어. 거기 이제 조카한테만 준다 보면 아 나도 애도 있고 한데 그렇지. 이렇게 해서 유류분이 들어온 거고 근데 그 시기가 돌아가시기 1년보다 한참 전이겠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법리나 아니면 이 단서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지고 1년 전 걸 이제 잡아 끌어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니까 살아 계신데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시고 유류분은 나서 돌아가셔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딸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말하자면 시누이랑 조카를 상대로 건 거죠. 그렇겠죠. 우리 내놔라. 아빠 빌딩에 내 지분은 주라.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뭐 아드님 돌아가셨을 그 전후 아니겠어요. 이제 마음이 그러겠죠. 딱하고. 줄 때가. 그러니까 이미 한참 전, 전이죠. 한참 전. 1년은 아니고 한참 전인 건데 그걸 이제 잡아 끌고 와서 들어온 거고 이 며느님이랑 손자들이 아 이거 단서 규정이 위헌 아니냐. 서로 해야 할 걸 알고를 너무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고 들어온 케이스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건에서 헌재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 가지고 이거 이전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 결정을 낼 수는 있는 거죠. 물론 대법원하고 엄청 싸움이 되긴 할 그러니까 텐데. 지금 법의 판례상으로는 그 딸이 권리가 며느리하고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법의 해석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법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계속 헌재로 간 거구나. 그래서 이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쓴 지출인데 이것까지도 상속으로 보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류분 자체가 지금은 그런 걸로 관념되고 있는 거죠. 살아 생전에 처분하신 것까지 다 땡겨 와서 예. 우리가 처분이라 그러면 매매 아니면 증여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여도 처분 행위인데 생전에 하신 처분 행위 본인이 살아 생전에 네. 내 의지로 한 것까지 다 땡겨 올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 헌재 보면 고민거리네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런 게 재산권을 고민이구나. 침해하는 거 아니냐. 예. 망이네. 망인의 예. 재산권. 자기가 내 소유로 남한테 팔 수도 있는 건데 얘한테 줬는데 그걸 다- 그거를 반을 뭐 예를 들면 일정 비율을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제 헌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재산권이고 이쪽에서 보면 유류분이니까. 그런 거죠. 두 그거를 권리가 그러면 상충하는 어디 거죠. 여기까지는 재산권이고 이 이후는 유류분으로 본다는 시점에 뭔가가 가리마가 타져야 되는데 그렇죠. 헌재에서는 그럼 그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수는 있는 기관은 없잖아요.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시점에 제한이 없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장래로 개정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10년이든 15년이든 솔루션을 5년이든 내놓을 수는 있는 5년이든 거죠. 뭔가 네. 기준은 만들어 보자. 만들어 와라. 그게 1년으로 하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죠. 자,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승찬 기자님. 해외는 10년으로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왜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사례는 대부분 10년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 세법이 10년을 그래요. 사전 증여를 가산하기로 뭔가 했으니까 기준을 네, 정하자면 10년은 세법하고 맞춰서 10년 정도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5년이면 왜 5년이 나왔냐?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자,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10년. 네. 뭐 가지고 나서 꼭 계속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있는 거죠? 되잖아요.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1년이나 5년이면 그나마 어떻게 그렇게 될 것 따지면 같은데? 불만 있는 자녀들이 정말 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 놓으면
안정해 놔야지.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가 되지만 네.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으로 정해놓고 별일 없었대요. 뭐 거기도 많은 분쟁들이 있겠죠. 예.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한 건 두 개가 지금 네, 예. 병합돼서 올라가 있는데 또 한 건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미 많이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데 기부한 거 있잖아요, 공익법인에. 네, 근데 이제 공익법인들이 사실은 곤란을 많이 겪거든요. 그렇겠네요. 생전에 좋은 뜻으로 오셔서 네. 이미 기부했는데 내가 부동산 이거 다 기부할게라고 했는데 그 총재산에서 비율은 모르고 받죠.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3천억 있는데 1,000억짜리를 기부하신 건지 1,000억이 전 재산인지 그렇죠. 알 수 모르죠. 없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받아서 쓰잖아요. 공익사업에. 네, 예. 뭐 한 15년 썼어요. 사업에. 근데 15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뭐 재산의 한 90%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냥 난 자식들 꼴도 보기 싫고 많이 모았고 니네 뭐 집 해줬으니까 다 기부할 거야 해서 해버리신 거야. 그럼 공익법인은 받아가지고 막 활용하고 팔고 쓰고 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 딱 날라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공익법인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취득자인데 공익법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토해내야 됩니까?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건 오케이. 네. 그런데 그걸 유류분조차 없고 망인의 유족도 아닌 공익법인이 그런 경우에도 내놔야 근데 되는 이제 거예요? 요럴 때 아까 그런 법조문이 살아나는 거죠. 서로 해야 할 걸 알고 해야 1년 전 걸 가니까 예. 그럼 이제 공익법인이 알고 받았냐 모르고 받았냐 이런 게 이제 막 받을 법정 때는 다툼이 되는 그러면 거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자식이 있으시군요. 저희는 재산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네. 했어야지 공익법인이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기부를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기부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법조문상으로는 1년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니까 네. 문제가 없는 거죠.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뭐 정말 알고 이렇게 했다. 와. 그 이슈가 되는 건데 와.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의 이제 기부 담당자들하고 만나보면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제 기부단체에서 기부를 받았는데 네. 실제로 기부 기관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오면 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기부자의 뜻을 실현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유류분 청구를 한 상속인들 가족분들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에. 기부 단체가 기부금 더 받으려고 음. 같이 소송을 맞대응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야, 근데 자녀들이 모르게 무슨 기부를 하거나 그럴 수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아는 건 괜찮은데 치매를 모르고 기부를 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아들, 딸이 그건 하면 말이 안 안될 것 된다. 실제 같은데. 기부 받는 곳에서도 예. 그분들의 생전 증여가 어떻게 되고 예. 유류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정도의 어떤 법적 전문가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기부 받는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익 목적에 활용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지 네. 사전에 법적 분쟁이 이게 예상이 된다. 이걸 알고서 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상황들이 됩니까? 많습니다. 기부를 받을 때 네. 그러면 내가 장학재단이에요. 기부 받을 때 그런 일 없기를 그냥 기도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뭐 아니면 동의를 받아와라든가 뭐 그런 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류분은 그래서 and 저희도 pray. 이제 최근에 직접 요즘에는 기부하신 분이 1인 이제 고령의 가구 여성분이셨는데 예. 한 2년 정도 지나셔서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부 담당하시는 이제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이건 뭔가 상속인들 가족분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네. 진짜 맞대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류분 정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돌려주고. 예, 협의를 하고 했지만 결국 뺏긴 예, 거네요. 유류분. 그래 유류분만큼 그렇죠. 뺏긴 거네. 그게 생전에 아버지가 어디 기부하신 거에 반은 내 가져올 거 수 있다. 이건 내 거다. 와. 몰랐습니다.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기부하나 안 기부하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실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ESG 많이 나오는데 네. 오히려 이제 기부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의 1인 여성 가구들
이런 이제 가족 구조도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진짜 생각이 듭니다. 몰래 하면 괜찮습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이렇게 몰래 네. 내가 증여를 했는데 얘도 장학재단 증여를 했어요. 아무도 몰래 내 이름도 쓰지 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통장 갖고 와봐.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디 동국대로 왜 갔어 이게? 그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재산 내역이 다 이게 나오니까. 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진짜 생각들이 빠르신데 예. 그러니까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예 몰랐다 해하고 말고 뭐 전혀 몰랐다 이렇게 가거나 예. 아니면 기부 받을 때 지금까지 주신 거랑 남은 재산이랑도 가져오세요. 우리 유류분 문제 생길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둘 중에 이제 대책을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은 법률의 큰 기능이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측 가능성을 줘야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뭐 기부도 하고 유언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지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를 조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고객법인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기부한 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법정 상속분의 비율로 돼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희귀한 입법례고요.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서 뭐 일정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한도 금액이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좀 주는 거죠. 이게 원래 제도 취지는 오히려 이런 케이스랑 비슷한데 이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재산권을 남용하시는 거죠. 내가 사실은 우리 뭐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비슷한 법리지만 예. 처와 자가 서포트 해줘서 다 본인 명의로 일군 재산인데 네. 하나도 안 남기고 나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준다. 뭐 예를 들면 말년에 만난 내연녀에게 다 준다. 그런 사례 혹은 많습니다. 많죠. 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지만 그런 사례가 많다.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모교에 다 줘버린다.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제 생계도 곤란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그래서 뭐 입법례를 보면은 이 심지어 자녀조차도 일정 연령이 넘으면 없어지게 뭐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 이제 법을 해석하는 일을 하지만 사실 국회의 기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좀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유류분이 존재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없습니까? 있죠. 물론. 그러니까 예를 네. 뭐 다양하게 있을 있죠. 것 같아요. 아니 있죠. 그게 아니면 아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 있는데 제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진짜 아들이 너무 좋아. 또는 딸이 너무 좋아. 혹은 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아들한테만 줄 거야. 딸은 국물도 없어. 이런 경우에 딸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럴 짓을 또 했겠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부모가 쟤는 주지 마 그랬겠어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유류분 제도의 장점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령에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남아서 생활을 하다가 예.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배우자에 대한 삶에 대한 보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 원래 그 취지가 생계 보장이니까 아니면 장애인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도 꼭 신체 장애가 아니더라도 예. 뭐 정신적 장애로 그런 경우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좀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는 어떤 유류분 문제도 좀 긍정적 작용을 하지 않나. 뭐 생각이 그렇기도 할 듭니다. 거고. 그리고 대체로는 그냥 별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네. 이제 형제들끼리 뭐 서로 합의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유언장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유언장이 유효하도록 뭐 변호사 입회하고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내 딴에 그냥 유언장이라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고 가시면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신이 쓰신 건지부터가 알 수도 이제 없고. 문제가 네. 되죠. 근데- 그런 소송이 될 수도 근데 있죠.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제어가 되지. 네. 유류분 없는데 유언장이 인정되면 정말 뭐
위조되는 유언장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 저는 이제 수긍이 많이 가는 말씀드리신 게 너무 수긍해주지 마십시오. 아 근데 정말로 수긍이 많이 유류분 제도가 이제 또 만나보면 이제 상당 부분의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뭐 이런 예. 관습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의 고유의 장점은 있는 거죠. 심지어 영미처럼 내 재산은 내 거야라는 생각이 강한데도 유류분 제도는 있는 거니까요. 물론 전체 입법례 변화를 보면 조금씩 축소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들도. 근데 아까 그런 비윤리적인 경우는 이제 유류분 결격이라는 제도를 둬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유류분 받을 자격이 없어. 네. 근데 이게 상속분에는 상속 결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지금 유류분은 유류분 결격이라는 제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여분하고의 상충을 더 넘어서서 이걸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형제가 뭐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막 이제 머리에 김이 나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냐. 그래서 저는 계속 제도 개비를 말씀드리는 게 유류분 자체의 존재는 무조건 있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시스템이 77년에 만들어졌으니 이제 너무 낡았다는 거죠, 사실은. 네, 너무 옛날 스타일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결격제. 네. 예를 들면 뭐 학대를 한 부모라든가 네, 뭐 네. 지금 돌보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든가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류분도 제한할 수 있도록 뭘 좀 그렇게 해보자.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야 그게 국민 합리적이네. 정서에 더 그게 맞겠다. 합리적이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 그건 그런데 저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네. 100%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 존재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또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효도를 하는 이유는 어. 최소한 유류분이라도 나한테 온다. 어. 저분이 아무리 마음을 바꾸더라도 음.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음. 열심히 효도했는데 마지막에 딱 유언장에 마음대로 바꾸시는데 나는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면 이건 매우 아 그래 유류분은 지금 안 없어진다니까 지금 얘기가 왜 이렇게 앞서 나가고 그러십니까? 혹시 뭐 꼭 받으셔야 될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니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난번 간통죄편이처럼? 아닙니다. 없어지진 않을 거다. 제 예측으로도 헌재가 단순 위헌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네. 일괄적으로 무조건 유류분 50%는 하늘이 무너져도 보장 이거는 좀 바꿔보자. 한번 재고를 해보자라고 하고 공개 변론을 여신 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고민 할 텐데 많이들 하시죠. 나는 유류분이 뭐고 내 유언을 진짜 관철시키고 싶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탁이 그나마 좀 대안으로 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수탁자인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금융회사에다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맡기는 예, 거예요? 뭐 금융회사에 맡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예전에 이제 하나은행 있을 때는 예. 하나은행에 네. 맡기면 되고 하나은행에 맡기면 되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뭐 민사신탁이라고 해서 가족들 간의 수탁자를 정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신탁을 통해서 나중에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해라. 물론 유언도 그런 기능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좀 더 객관적인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를 통해서 집행을 했더니 예. 2020년도에 그 신탁된 재산은 신탁하고 1년 경과되면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 뭐 그런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무슨- 항소했을 것 같고 예, 자녀들은 항소했죠. 네. 그리고 이제 대법까지는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했던 결과는 법리 판단을 하지를 않았고요. 예. 실제로 이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예. 이 재산을 넣든 안 넣든 간에 유류분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판단을 이미 본인도 했습니다. 받은 게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유류분 그게 넘어가. 무슨 말이에요? 유류분 사건에서 제일 많이 다퉈지는 게 예.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너도 본인도 받았잖아. 인지 그렇죠. 못한 생전 증여가 예. 다 나는 거. 방어하는 쪽에서 다 찾아내는. 근데 그건 끝까지 가보지. 그러니까 다툼의 실익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재판이 멈춰진 그래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대법 판례까지 그때 상고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상고는 포기했고요. 1심 이제 하급심 판결이 2020년도에 나왔고. 근데 신탁을 해서 1년이 지나면 그거는 유류분에서 빠진다고 하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거부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계와 전문가분들도 그 판결이 과연 뭐 온당하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겠네요. 논란은 많았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또 하급심 1심 판결에는 네. 오히려 신탁된 재산도 유류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네.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 청구 대상에서 예. 한 게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0년에 나온 판결이고 예. 똑같이 들어간다. 이거는 신탁을 매개했을 뿐이지 똑같이 유증이랑 한 똑같다. 거다. 그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직 엄청 멀리 있는 거죠. 지방법원의 지원들에서 나온 하급심 판례가 두 개가 대립해 있어요. 그러면 신탁에 맡겨도 내가 네. 이렇게 금융회사 나오듯 신탁회사에 맡겨서 내 유언을 네가 집행해줘. 내 재산을 이제 좀 넘기게 하더라도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네요. 유류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보장되는 뭔가가 썸띵이 있다는 게 이상하죠. 예, 유류분이라는 게 없는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네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예. 해석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그건 어떻습니까? 유류분 등등으로 소송이 붙으면 예. 일단 상속재산의 반은 나라 거로 떼고 무슨 에스크로입니까? 에스크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네. 덜 할 것 그렇게 같은 되면 싸움. 야 이거 그냥 소송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계산기를 매우 두드릴 텐데 근데 뭐 상속세로 이미 반을 뗐기 때문에 남은 네. 거에 또 반을 내라 그러면 그래. 실제로요. 어. 그 실제로 아주 실무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에 가업 상속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그거는 상속세를 매우 낮게 거의 그 재산에 비해서는 거의 안 내는 상속을 해라. 그런데 가업을 이어가라. 그런데 그 조건이 예. 자녀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물려받는다는 조건이에요. 가업 상속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몰빵을 전제로 하고 있죠. 몰빵을 쳐줬을 때 어. 해주는 건데 예. 몰빵을 쳐준다는 말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포기해요. 유류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그럴 때는 이건 유류분을 소송을 하면 내가 이기긴 하는데 그러면 상속세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왜냐하면 몰빵이 안 된 거니까 가업 상속제도 인정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건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 거지? 가업은 상속받고 나머지로 잘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 뭘 고민해요. 그런데요. 나머지로 잘해준다는 게 네. 그 일반적으로 그 훌륭한 기업인일수록 네. 대체로는 회사 지분 말고는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럴 근데 수도 그 회사 있겠네. 지분을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한테 몰빵을 쳐주면 나머지는 남는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줄 게 없어. 없어요. 줄게 그리고 없네. 그런 분의 재산은 회사 가치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 가치는 1조 원, 남는 재산은 100억이면 이거 1조 원은 장남한테 해주면 나머지 100억으로 누구 코에 붙여요 그걸? 네. 그러니까 안 이게 나눠지죠. 제가 실무에서 본 뭐 인사이트를 조금 이렇게 가미해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상속제도 하에서는 이 실제로 분쟁이 재벌가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뭐 네. 그게 간접적으로 PF를 통해서 일어났든 자기들끼리 싸웠든 그게 부득이한 게 이런 가업 상속 공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 패밀리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 지분을 안 몰아주면 바로 그룹이 공중에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석해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 3프로 TV에서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생각한 게 사실 유류분 제도가 투자랑 엄청 거리가 멀 것 같지만 네. 상장 회사들 분석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금 빼고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고 누가 무슨 분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도 경영권 전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요 단계에서 좀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약간 이제 갑자기 큰 얘기긴 한데 신탁 얘기가 유류분 못 막으니까 또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신탁이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지분 같은 걸 한 아들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수탁해요. 그리고 배당 나오면 나눠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탁이거든요. 신탁 외에는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툴이 전혀 그럼 없어요. 그 네. 재산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게 이제 되게 예민한 문제고, 근데 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신탁에다가 이제 의결권 위원회 같은 걸 두고 뭐 자녀들도 참여하지만 외부인들도 참여해서 이제 의결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이거를 개인 귀속으로 돌리면 다 소수주주로 내려앉고 힘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게 옛날 그 유대인들 고사랑 비슷한 거예요. 나무를 묶어 놓으면 힘이 있고 네. 하나씩 줘버리면 다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 상속법제 변화의 시사점은 되게 크다. 뭐 이런 큰 재벌이 아니어도 1인 가구들도 그래요. 내 가족한테 안 주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나 집 한 채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뭐 나랑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친구한테 다 주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아들도 없는 네, 아들 딸도 네, 없는 맞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조카한테 주고 싶은 분도 있고 고양이한테 주고 싶은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속제도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웃 오브 데이트 했다는 게 너무 옛날식이라는 게 77년에 만든 제도는 지금의 삶과 죽음의 양태에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오늘 뜨겁네. 오늘 의외로 흥분 많이 하시던데? 야, 여러분 2%는 뭔가 분쟁의 재산이 많은 걸로. 아 그런 예민해. 아니, 그러니까 뭐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형제들과 분쟁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분쟁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많아야 한다. 제발 좀 제발 좀 싸울 건더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그냥 골고루. 딸만 주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문제가 이야.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예. 야, 시간 많이 됐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또 배정식 본부장님. 신탁 대한민국 최고 신탁 전문가 그렇습니다. 배정식 야. 본부장님, 하여튼 뭐 고민 있으시면 요 분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가온. 저 언더스탠딩 보고 찾아갔습니다라고 하면 뭐 좀 할인 좀 해주시죠. 아, 네, 뭐 성심껏 상의 드리고 진짜 할인도 이거 다 유튜브에 완전히 박제됩니다. 박제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그만 물러가고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